결혼식은 조용하고 짧았다. 축가도 눈물도 특별한 감정도 없이 흘러갔다. 하객이라고는 양가 몇 명뿐이었고 신랑 신부는 처음 만난 날보다 더 어색하게 서 있었다. 사진을 찍는 동안 나는 억지 미소조차 짓지 못했다. 정면을 응시하던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마치 평소의 체육복처럼 무표정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끄는 듯한 걸음걸이만이 드레스 자락에 살짝 묻어났다. 그녀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땐 손잡이를 꼭 붙잡고 올라야 했고 오래 서 있는 것도 버거워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언제나 단정했고 불편한 몸을 드러내는 법도 없었다.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나에게는 더 무거웠다. 나는 이 결혼이 나를 위한 도피라고 생각했다. 아니, 돈을 위한 선택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5억 원의 빚. 도장을 찍고 혼인신고만 하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건.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거래처 중 한 곳이었고 나를 반듯한 아이라고 기억하고 계셨다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일은 나처럼 망가진 인간에게는 과분하다고 생각했다. 내 손으로 인생을 망쳤으니 내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이상한 자존심도 있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도 나는 도망갈 생각을 했다. 이 결혼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서류 위의 이야기로만 남아야 했다. 신혼집은 9옥의 2층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난방도 낡은 보일러였다. 그녀는 조용히 먼저 들어와 난방을 틀고 이불을 펴고 작은 찻잔 2개를 꺼냈다. 결혼식 당일 밤 그녀가 내게 건넨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따뜻한 거 괜찮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이며 찻잔을 받았다. 도자기 잔의 표면은 미세한 금이가 있었고 손끝으로 그 결을 느낄 수 있었다. 정적이 오래 흘렀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녀는 그 정적을 견디고 있는 듯했다. 차를 마시고 나자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아 밤늦도록 앉아 있었다. 벽시계가 딸깍하고 움직일 때마다 내 생각도 조금씩 흔들렸다. 이건 나쁜 일이 맞다. 도망가는 건 배체하다. 하지만 이 결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다. 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틀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낡은 보일러가 두두둑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내 마음도 그 소리만큼 삐걱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쌌다. 슬리퍼를 벗고 문고리에 손을 얹었을 때 작은 기침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자고 있을까? 아니면 자는 척을 하는 걸까? 그 순간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가는 것만이 그녀를 덜 아프게 할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장애를 가진 아내와의 삶, 그것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 밤의 공기 냄새가 아직도 기억난다. 오래된 먼지, 끓인 보리차, 그리고 그녀의 샴푸 향기. 희미했지만 가슴을 찌르는 냄새였다.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샴푸를 계속 써왔다고 했다. 첫날 밤 나는 그렇게 도망칠 결심을 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창틀에 스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고 오래된 벽지가 살짝 들뜨며 흔들렸다. 그녀는 내 움직임을 눈치챘을까? 아니,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컸다. 그 밤에 그녀는 마치 내가 도망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정했다. 나는 슬리퍼를 손에 들고 발끝을 들어 조용히 복도에 섰다. 현관문까지 단 3걸음, 그 3걸음이 천천히 늘어났다. 문고리를 잡기 전 내 귀에 들려온 건 아주 작고 떨리는 소리였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댄 채 멈췄다. 소리는 방 안에서 나왔다. 그녀의 방에서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내 마음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나를 붙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작은 액자 앞에 앉아 있었다. 액자 속의 사진은 흑백이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건 그녀의 어머니의 영정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앞에 손을 모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말하고 있었다.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슬리퍼가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등은 작고 여위었으며 밤빛 속에서 더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어깨가 자꾸만 떨렸다. 마치 눈물조차 참아내려 애쓰는 사람처럼. 그 사람, 나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바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기며 천천히 눕더니 등을 돌렸다. 문이 열린 줄도 몰랐는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돌아섰다. 문 쪽이 아니라 거실 쪽으로. 몸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 냉장고의 진동, 그녀의 조용한 숨소리, 모든 것이 나를 붙들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마음을 안고 산다.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침이 되어도 아무 말 없이 내게 밥을 차려줬다. 생선구이 한 토막, 미역국, 김치, 그리고 조심스럽게 놓은 물 한 잔.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부드러웠다. 손에 떨림도 없었고 표정도 평온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녀의 첫마디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대답조차 기대하지 않은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불편하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살아낸 것이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다. 미역국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냄새. 엄마가 해주던 그 맛과 똑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런 하루를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같은 무게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걷고 있었다. 나는 아직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그림자 뒤에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산책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따뜻한 외투를 챙겨 내 손에 건넸다. 그 손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 무언가를 느꼈다. 보내주는 마음일까? 혹은 그냥 말없이 놓아주는 것일까?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는 묻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작은 눈송이들이 코트 위에 떨어졌다. 나는 천천히 걷다가 습관처럼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예약해뒀던 KTX 티켓을 다시 확인했다. 저녁 7시 10분, 서울행. 그 안으로 도망치면 적어도 이 삶에서 도망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없어진 걸 알게 되어도 울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안도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그건 내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종의 핑계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머릿속으로 돌려도 마음은 점점 조여들었다.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도망쳐도 등을 쫓아오는 그림자 같았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며 손끝을 떨었다. 목이 말랐지만 커피는 마시지 못했다. 손끝에 닿는 머그컵의 온기만이 이 결정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찻잔이 떠올랐다. 신혼 첫날 밤 조심스럽게 내 앞에 놓았던 그 도자기 잔. 금이 가 있었지만 닦여 있었고
보리차의 향이 은은히 퍼졌다. 그 찻잔을 떠올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겹쳐졌다. 그녀가 내게 그 잔을 건넨 손끝, 그리고 내가 그 잔을 받으면서도 피하고 싶어 했던 시선.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건 마음을 내민 행위였다. 나에게 함께 하자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신호였다. 나는 그것을 외면했고 이제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KTX가 출발하기까지는 이제 30분 남짓. 역까지는 택시로 10분 거리. 나는 결국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커피는 거의 식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택시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주머니 속에서 그녀가 건넸던 작은 쪽지가 느껴졌다. 오늘 아침 식탁 옆에 조용히 놓여 있던 작고 접힌 종이 한 장. 나는 그제야 그것을 꺼내 펼쳤다. 저녁 드시고 천천히 오세요. 찬물로 세수하면 피로가 좀 풀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무렇지 않은 말, 평범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배려였다. 나를 위한 진심. 집에 돌아오라는 초대이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위로였다. 사람은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큼 그 도망을 무색하게 만드는 감정은 없다. 그녀는 그걸 아무 말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지 않았다. 역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보일러 소리가 낮게 울렸다. 문을 여는 내 손이 살짝 떨렸고 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다녀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그게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다.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찬물로 세수를 했다. 진심이 담긴 조언을 따라 한 그 세수는 마치 내 속에 감춰진 죄책감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는 켜지 않았고 핸드폰은 침묵한 채 책상 위에 엎어져 있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의 기척을 계속 느낄 수 있었다. 벽 너머의 공기조차 그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인가, 설명인가, 혹은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인가.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안에는 준비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지무침, 무나물, 그리고 멸치볶음. 그 모든 것들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는 내가 머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찬물을 컵에 따라 마시며 현관 옆 신발장에 시선을 두었다. 그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날 내가 떠나려다 멈추게 된 이유, 그녀의 어머니 사진이었다. 흑백의 얼굴은 단정하고 고요했다. 어떤 인물일지 상상해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다. 입을 꾹 다문 그 모습. 자주 닮았다고들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고 손에는 작은 물수건을 들고 있었다. 이마가 많이 붉으세요. 밖에 바람 많이 맞으셨어요. 나는 무슨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아 물수건을 접어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심장을 울렸다. 저도 무서웠어요. 오늘 하루 종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다. 혹시 안 오시면 그냥 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연습은 예전부터 했으니까요. 그 말은 무심한 듯 들렸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들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에 젖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습, 가족의 부재, 사람들의 시선, 장애라는 단어의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삼켜왔는지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이 결혼 당신에게 뭐였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약속이요. 누구와의? 엄마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 함께할 사람을 만나렴. 그래서 저는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당신이었으면 해서. 그녀는 이마에 수건을 천천히 걷어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다. 등을 돌리며 남긴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처음부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한 사람이 평생 준비해온 말이었다. 그녀는 감정 표현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낼 곳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걸 외면했고 떠나려 했고 이제야 그 무게를 조금 짊어지려 한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그녀가 남긴 말들을 곱씹었다. 손끝에 남은 물수건의 차가운 감촉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다정하지만 쉽게 얼어붙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기다림도 사랑이다. 그녀는 아마 그 사랑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함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누군가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책임이자 유일한 선택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실히 무언가 달라진 온도가 있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덜 무표정했고 내가 퇴근하고 문을 열면 작은 웃음이 아주 미세하게 입가에 스쳤다. 나는 조금씩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졌다. 마치 얼어붙은 강위를 조심스럽게 건너듯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식탁을 차렸고 그녀가 좋아하는 미역줄기 볶음을 배워서 흉내내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쳐다보다가 끝내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비웠다. 그 침묵이 나에겐 감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아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이런 몸이 됐는지 궁금하셨죠?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사고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고 저는 조수석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사람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술을 드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날씨가 안 좋았고 시골길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한쪽 다리를 다쳤죠. 처음에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 했는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재활을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근데 그때부터 가족 친척들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보험금 때문에 싸우고 엄마가 저 하나 남아서 다 감당했죠.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오랜 세월을 꾹꾹 눌러 담은 듯한 단단한 침묵이 있었다. 그래서 전 결혼 같은 건 꿈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당신을 얘기했어요. 어릴 적 당신이 집에 놀러와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 똑바로 앉아서 말하던 태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오래 간직한 마음을 꺼내놓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사람을 믿어야 너도 네 인생을 다시 걸을 수 있다고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 말은 내게도 들려야 했던 말이었다. 사람을 믿지 못한 내 인생, 도망치기 바빴던 시간들이 그녀의 이야기와 겹쳐졌다.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조건 없이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기다려보자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손끝이 조심스럽게 식탁 가장자리를 쓸었다. 마치 쓸어내리는 그 결마다 오래된 감정을 닦아내는 듯. 당신이 떠날까봐 겁났지만 이상하게도 맞고 싶지는 않았어요. 억지로 붙잡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마음 깊숙이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다. 그녀의 고백은 연민도 자책도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었다. 사람은 상처를 입으면 숨게 된다. 그리고 나처럼 아예 도망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안고도 누군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찻잔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붓고 작게 금간 도자기 잔 2개를 상에 놓았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같이 마시고 싶어서요. 그녀는 처음으로 천천히 웃었다. 눈웃음이 아주 희미하게 조심스럽게 번졌다. 그 미소는 오래 걸려 피는 봄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였지만 확실한 온도였다. 그녀가 내게 마음을 조금 내어준 만큼 나도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일상의 리듬으로 좁혀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처음으로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조용히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얇고 작은 봉투. 뒷면에는 오래된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엄마, 편지예요. 당신에게. 나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저한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거예요. 그때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다시 올 줄 몰랐으니까.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종이의 질감은 오래된 책장 속에서 꺼낸 편지처럼 부드럽고도 바스라질 듯 연약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촉감을 느끼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어 편지를 펼쳤다. 너를 위해 기도하던 소년이 있었다고 엄마는 늘 말하곤 했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학교 앞에서 우연히 그녀의 어머니를 따라 책가방을 들어준 일이 있었다. 그날 그녀의 어머니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내가 생각보다 더 온순한 아이 같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내 딸은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곱고 단단합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이 외로움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이를 쥐는 내 손이 떨렸다. 너에게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내 딸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뿐. 억지로 행복을 만들 필요도 책임을 떠안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걸음으로 천천히 딸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축복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더 조용하지만 더 강했다. 사람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만 있다면.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숨이 막힐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니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들어야 했던 말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안심하듯 혹은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풀리는 듯. 나는 그날 밤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다. 조심스러운 걸음, 낮게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어둠 속에 스며드는 작은 재고. 그 모습이 유난히 약하게, 그리고 유난히 단단하게 보였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상처가 깊은 사람보다 사랑에 더 조심스럽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등을 껐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편지를 다시 펼쳐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편지의 종이 냄새 약간의 곰팡이 냄새, 오래된 책내, 그리고 아주 희미한 비누 향, 그 모든 향기가 마치 그녀의 어머니가 이 방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거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 위에 내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낮았다.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온 동네가 숨을 죽인 듯했고 그녀는 종일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자그마한 노트 하나를 쥐고 있었고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를 조용히 적고 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글 쓰세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아주 조용하고 오래 품은 말처럼. 언젠가 당신이 혼자일 때 읽어주고 싶은 글이었어요. 나는 그 노트를 받지 않았다. 그냥 그녀 옆에 앉아 창밖을 같이 바라보았다. 가로수에 낀 먼지,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창문 너머 골목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하루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날의 그녀는 마치 무언가 정리를 끝낸 사람 같았다. 얼굴은 한층 밝았지만 눈 밑은 조금 더 어두웠고 손가락 관절도 자주 떨렸다. 내가 눈치채지 못한 아픔들이 몸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던 걸까. 밤이 되자 그녀는 테이블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읽어도 돼요. 지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에겐 당신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요. 그러니 부디 너무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하루를 꿈꿀 수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눈을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내 표정을 말없이 지켜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늘 떠날 사람 같았어요. 조심스럽고 낯선 사람.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난 당신이 머물지도 모른다고 믿게 됐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에 걸린 돌멩이 같은 감정이 말끝을 막았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손등을 2번 아주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건 위로였다. 용서였다. 더는 묻지 않겠다는, 다만 곁에 있겠다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잠든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침대 한쪽에 조심스럽게 몸을 눕히고 그녀가 돌아 누워 내 어깨에 가볍게 기대는 순간 나는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나는 약해질 때 더 잘 느껴요. 누가 내 곁에 있는지. 나는 그저 그 말에 입술을 꾹 다물고 그녀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그날 완전히 살아났다. 내 안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그녀가 오래전 준비했던 마지막 선물은 죽음이 아니라 용기였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함께 살아보자는 조용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내가 그녀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처음으로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상처로 만나 진심으로 남는다. 우리는 이제 상처에서 진심으로, 진심에서 하루씩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눈이 내렸다. 아주 조용하게 바람 하나 없이 바닥 위로 내려앉았다. 그날은 그녀의 어머니 기일이었다. 우리는 함께 작은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무릎 담요를 챙기고 나는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았다. 그 계절의 공기 속엔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축축한 흙, 말라가는 국화꽃, 그리고 잔잔히 타들어가는 향냄새. 묘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먼저 몸을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국화를 내려놓았다.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깨가 조금 떨리는 듯했지만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작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많이 다르진 않지만 하루하루가 조금 더 괜찮아졌어요. 나는 묘비 옆에 앉아 보온병을 꺼냈다.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작고 금간 도자기 찻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김이 피어올랐고 향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살아낸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잔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같이 마실래요? 내가 건넨 잔을 그녀는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두 손으로 감싸며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예전엔 이 맛이 슬펐어요. 혼자 마셨거든요. 나는 대답 대신 내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와 마주 앉은 채 천천히 같은 차를 나눴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함께 있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어머니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지나온 시간을 되짚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다. 무릎 위로 눈이 얹히고 찻잔에 남은 온기가 점점 사라질 때까지. 돌아가는 길 그녀는 내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멈추지 않았어요. 길가의 가로수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닥은 질척했지만 우리는 천천히 나란히 걸었다. 같은 보폭으로 한 번도 발을 맞춘 적 없던 두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서로를 기다릴 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 우리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 늦은 건 아니어서. 나는 그 말이 이 겨울에서 가장 따뜻한 말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보리차를 다시 데우고 남은 국과 밥을 꺼냈다. 그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다. 대신 두 사람의 작은 리듬과 온기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으로 썼던 글을 보여줬다. 그날 창가에서 쓰던 글이었다. 사랑은 날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다림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 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 글을 읽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녀 옆에 앉아 처음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서툰 손글씨였지만 진심을 담았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가 내게는 기적입니다. 우리 내일도 이대로 함께 걸어요. 그녀는 말없이 내 편지를 접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품에 넣은 뒤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멈췄다. 새벽의 고요가 집 안을 감싸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천천히 교차했다. 찻잔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었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다림 안에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준 적은 없으신가요? 그 조용한 마음 하나가 어떤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마음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